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영 제국의 후예 영국이 한국에 무릎 꿇었습니다. 2025년 11월 미국 경제분석기관이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4위, 영국이 7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BBC 본사는 긴급 소집되었고 보수당 의원들은 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런던 본부는 서울 특파원 제임스 워커에게 특명을 내렸죠. 2주 안에 진위를 검증하라고요. 케임브리지 출신의 엘리트 기자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목격한 압도적 기술력, 폴란드가 영국 무기 대신 한국제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밤 11시에도 평온한 서울거리. 5년 전 한국을 비판했던 자신의 기사를 발견한 그날 밤, 제임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승진을 거절하고 한국에 남기로 결심한 영국 기자. 그가 발견한 진짜 강대국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2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가볍게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시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워커입니다. 영국 BBC 서울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BBC에 입사해 지난 10년간 아시아 지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게 그저 여러 취재 대상국 중 하나였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뉴스, 가끔씩 터지는 K-팝 이슈 정도를 다루는 평범한 파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아침 런던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시차 때문에 서울은 오후 5시였지만 런던은 아침 8시였죠. 화면 속 편집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임스, 지금 BBC 뉴스 메인에 올라간 기사 봤나?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미국 경제분석기관이 발표한 2025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일세.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국이 7위로 밀려났다는 거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영국보다 위라고요? 대영 제국의 후예인 우리가 한국에 밀렸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평가 항목은 경제 규모, 군사력, 기술 혁신, 문화 영향력, 외교 네트워크였습니다. 종합 순위는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독일이 3위, 그리고 한국이 4위였죠. 일본은 5위, 프랑스는 6위, 영국은 7위였습니다. 런던 본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보수당 의원들이 BBC 방송을 좌편향 보도라며 비난했고 SNS에는 한국을 과대평가한 거 아니냐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일부는 데이터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편집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네. 2주 안에 한국이 정말로 영국보다 강한 나라인지 검증하고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게. BBC의 신뢰가 걸린 문제야. 저는 난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보도를 믿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반도체나 자동차 좀 만든다고 해서 영국을 넘어선다. 우리에겐 금융 중심지 런던이 있고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대가 있으며 수백 년 쌓아온 외교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껏해야 제조업 강국 정도 아닌가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검증에 실패하면 BBC 본사는 제 보도 능력을 의심할 겁니다. 반대로 한국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걸 증명하면 특종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바로 취재 시작하겠습니다. 화상회의를 끝내고 저는 서울 아파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3년간 서울에 살면서도 한국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영어 뉴스를 만들고 가끔 외국인 커뮤니티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을 뿐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군사, 기술, 문화, 외교 5개 분야를 2주 안에 모두 취재해야 했어요. BBC 카메라맨에게 연락을 돌렸고 삼성전자와
한화 디펜스에 취재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이 영국보다 강한 나라라면, 그렇다면 제가 3년간 이곳에서 뭘 본 건가요? 아니, 애초에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BBC 카메라맨 톰과 함께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톰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저보다 아시아 경험이 훨씬 많았죠. 톰이 물었어요. 오늘은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저는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으로 가서 인프라 수준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홍대 거리에서 일상 풍경을 촬영하기로 했어요. 다큐멘터리는 거창한 것부터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부터 시작해야 설득력이 있으니까요. 공항 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40분 정도 걸렸어요. 열차는 조용했고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톰이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었죠. 인천공항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부러 외국인 관광객처럼 행동해 봤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한글을 못 읽어도 길을 찾기 쉬웠어요. 무인 안내 로봇이 지나가길래 톰이 따라가며 촬영했습니다. 로봇은 영어로 질문하자 자동으로 인식해서 게이트 위치를 안내해 줬어요. 히드로 공항에는 이런 로봇이 없었죠. 입국장 근처 벤치에 앉아 시간을 재봤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고 승객들이 입국 심사를 거쳐 수화물을 찾아 나오는 데까지 평균 15분 정도 걸렸어요. 히드로는 평균 50분이 넘습니다. 톰이 중얼거렸어요. 여기 시스템 정말 빠르네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효율성, 자동화, 다국어 지원. 하지만 이건 그냥 공항 하나가 잘 되어 있다는 것뿐이에요. 국가 전체의 힘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죠. 오후에는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관광 중심지라 외국인이 많을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까지 온갖 언어가 들렸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 앞에서 젊은 외국인 여성들이 줄을 서 있길래 톰이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베트남에서 왔다는 25살 여성은 한국 화장품을 사러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살 수 있지만 한국에서 직접 사면 더 특별한 느낌이라고 하더군요. 또 다른 프랑스 관광객은 K-드라마 촬영지를 찾아다니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프랑스 드라마보다 감정이 진솔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그냥 한류 열풍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유행이죠. 영국의 비틀즈나 셰익스피어 같은 역사적 문화 자산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요. 저녁이 되자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가끔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가는 동네였지만 오늘은 취재 목적이었어요. 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이들, 카페에 앉아 수다 떠는 대학생들,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평범한 주말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요. 런던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톰이 말했어요. 여기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카메라 장비 들고 다녀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저는 둘러봤습니다. 경찰도 보이지 않고 CCTV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죠. 런던 소거리 같으면 이 시간에 경찰차가 순찰을 돌고 술 취한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도 자주 보이는데 말이에요.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샀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자동문은 조용히 열렸다 닫혔어요.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톰이 물었어요. 오늘 촬영분 어땠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결정적인 건 없어요. 내일 삼성전자 공장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제 예상과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그냥 제조업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공항 시스템이나 거리 안전도 같은 건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 촬영분을 검토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성, 명동의 관광객들, 홍대 밤거리의 평온함. 하나하나는 작은 조각이지만 이걸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3년간 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 도시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흘째 아침, 본격적인 데이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청 공공데이터팀과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강대국인지 확인하려면 감성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톰과 함께 시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 범죄 발생률, 응급의료 대응 시간, 공공 와이파이 커버리지 같은 항목들이었죠. 서울 지하철 정시 운행률은 99.9%입니다. 연간 승객은 25억 명을 넘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93%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범죄율 자료도 흥미로웠습니다.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강력 범죄는 1년에 40건 미만이었어요. 런던은 100건이 넘습니다. 제가 어젯밤 홍대에서 본 평온한 풍경이 통계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공무원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서울시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이었어요. 버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지하철 혼잡도까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죠. 이 시스템은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앱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2005년이면 20년 전이었습니다. 런던은 지금도 버스 도착 시간이 자주 틀리는데 말이죠. 오후에는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자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죠.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아직도 대부분의 역에 스크린도어가 없어요. 전광판에 2호선 강남역 1분 30초 후 도착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1분 30초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톰이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으며 놀라워했어요. 진짜 정확하네요. 열차 내부도 깨끗했습니다. 좌석 옆에는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천장의 전광판에는 다음 역 안내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표시되었죠. 환승역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화살표까지 나왔습니다. 3개 역을 지나 코엑스몰역에서 내렸습니다. 역사 내부에 편의점, 카페, 심지어 약국까지 있었어요. 런던 지하철역은 대부분 텅 비어 있는데 말이죠. 지상으로 올라와 코엑스몰로 들어갔습니다. 쇼핑몰 곳곳에 무료 충전 스테이션이 보였고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 안내판도 눈에 띄었습니다.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천국이에요.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되었어요. 속도를 테스트해보니 50메가가 넘었습니다.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정시율, 범죄율, 공공서비스 만족도, 모든 수치가 영국보다 높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한 나라인데 이런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서 한국에 밀린다니요. 톰이 커피를 사와서 건넸습니다. 제임스,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생각보다 데이터가 명확해서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런던 본사에 중간 보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공공인프라 부분에서는 한국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썼어요. 하지만 아직 경제력과 기술력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최종 결론은 유보한다고 덧붙였죠.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다른 분야에서는 영국이 앞서 있기를 바라면서요. 나흘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BBC 본사가 특별히 취재 허가를 받아준 덕분이었어요. 평택은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톰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자료를 다시 읽었죠.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D램 분야에서는 75%에 달했어요. SK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한국이 사실상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었죠. 공장 정문에 도착하자 안내 담당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우리를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반도체 제조 공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웨이퍼가 수백 개의 공정을 거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죠. 여기서 만드는 칩은 3나노 공정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 크기로 회로를 새기는 기술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곳은 삼성과 대만 TSMC 두 곳뿐입니다. 저는 화면 속 미세한 칩을 바라봤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간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 칩이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에 들어갑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우리 고객이에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20세기의 석유가 세계 경제를 움직였다면 21세기는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엔지니어가 또 다른 제품을 보여줬습니다.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였어요. 이건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 GPU에도 우리 HBM이 탑재돼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요? 그럼 한국 없이는 AI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금융 서비스? 그건 실체가 없는 숫자 노름일 뿐이에요. 한국은 전 세계가 의존하는 실물 기술을 쥐고 있었습니다. 클린룸을 유리 너머로 볼 수 있었어요. 흰색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정밀 장비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죠. 그들의 손에서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칩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톰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하면 인정하는 거니까요.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걸, 영국이 뒤처졌다는 걸 말이죠.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다. 기술 패권 국가다. 반도체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째 창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한화디펜스 방산 전시관이 목적지였어요. KTX를 타니 서울에서 2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저는 영국 방산 산업 자료를 다시 읽었죠. 영국은 BAE 시스템즈 같은 전통 있는 방산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는 유럽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영국제 대신 한국제 무기를 대량 구매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전시관에 들어서자 K9 자주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검은색 포신이 위압적이었어요. 안내 담당자는 50대 초반의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현재 폴란드에 600대 이상 수출되었습니다. 터키,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에도 납품했어요. 600대요? 왜 폴란드는 영국제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납품 속도 때문입니다. 영국제는 계약 후 3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6개월 안에 인도합니다. 게다가 가격도 3분의 2 수준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속도와 가격 모두 압도적이었어요. 품질은 어떤가요? NATO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폴란드군이 직접 테스트했고 만족도가 98%였어요. 톰이 K2 전차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죠. 이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가볍지만 방어력은 동등합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작동하고요. 천국 미사일 시스템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국을 표시한 지도였는데 붉은 점이 전 세계에 찍혀 있었어요. 유럽,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2022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였습니다. 2025년에는 230억 달러를 넘어섰죠. 세계 4위 수출국입니다. 4위요? 영국은 몇 위인가요? 7위 정도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백 년 전통의 영국 방산이 50년 역사의 한국에 밀렸다니요. 돌아오는 KTX 안에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폴란드는 오전이었어요. 그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 품질, 애프터 서비스까지 모두요. 영국제는 비싸고 느려요. 전쟁 위협 앞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임스, 이제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끝이니까요. 제 커리어가 영국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무기를 만들고 신뢰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어요. 영국은 과거의 명성에 기대고 있을 뿐이었죠. 열흘째 명동 거리에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인파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점이었죠.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까지 온갖 언어가 들렸어요. 한 화장품 매장 앞에 긴 줄이 있었습니다. 톰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갔어요. 줄 맨 앞에는 60대로 보이는 독일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들은 흔쾌히 응했어요. 남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손녀가 BTS를 좋아해서 왔다고 했죠. 함부르크에서 왔는데 손녀 생일 선물로 한국 화장품을 사가려고 한답니다. BTS를 아세요? 물론이죠. 손녀 덕분에 매일 들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는 저도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60대 독일 남성이 K-팝을 따라 부른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에서 봤다고 하더군요. 오징어 게임은 독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였다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대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오후에는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한댄스 스튜디오에 들어갔어요. 사전에 연락해서 취재 허가를 받아둔 곳이었죠. 스튜디오 안에는 2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양했어요. 프랑스,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그들은 K-팝 안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한국어로 동작을 설명했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따라했어요. 하나, 둘, 셋, 넷. 한국어 구령이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휴식 시간에 브라질에서 온 22살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K-팝 커버 댄스 팀에서 활동한다고 했어요. 상파울루에서 공연도 하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린답니다. 왜 K-팝인가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K-팝은 그냥 음악이 아니에요. 춤, 패션, 스토리가 다 들어있어요. 완벽한 공연 예술이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온 남학생도 거들었습니다. 자기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이제는 자막 없이도 드라마를 볼 수 있다고 자랑했죠.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동경과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죠. 밖으로 나와 톰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네요.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국도 비틀즈 시절에 이랬겠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비틀즈는 50년 전 이야기예요. 한국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었죠. 그것도 음악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패션, 뷰티까지 전 분야에서요. 저녁에는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동네라 다양한 반응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한바에서 미군 장교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택 기지에서 근무한다고 했어요. 한국에 온 지 2년이 됐다고 하더군요.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시아 나라 중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 다르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자기 문화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은 과거의 문화유산을 자랑하죠. 셰익스피어, 비틀즈, 해리포터. 하지만 한국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강요가 아니라 매력으로, 전쟁이 아니라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21세기형 강대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열이틀째 밤, 호텔 방에서 다큐멘터리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간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어요. 인천공항, 지하철, 삼성공장, 방산전시관, 명동거리. 수십 시간 분량의 영상이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었죠. 편집하다가 과거 자료를 찾기 위해 BBC 내부 아카이브에 접속했습니다. 한국 관련 제 기사를 검색했어요. 참고 자료로 쓸 생각이었죠. 그런데 2020년 3월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한국의 과도한 방역,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다. 제가 쓴 기사였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한국의 K-방역을 비판한 내용이었어요. 기사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자가격리자를 추적하는 앱을 강제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감시 체제다. 영국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방역을 진행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썼었습니다. 5년 전에요. 이어서 영국의 코로나 통계를 검색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3만 명이 넘었어요. 한국은 3만 명 정도였죠. 인구 비율로 계산하면 영국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도 달랐습니다. 한국은 2021년에 경제가 정상화되었지만 영국은 2023년까지 침체가 이어졌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비판했던 그 방역 시스템이 수만 명의 목숨을 살렸던 거예요. 반면 제가 옹호했던 영국식 자유방역은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죠. 다른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2019년에 쓴 한국 경제 분석 기사였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경제, 중국 의존도 높아 위험 수위. 기사에서 저는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로 중국을 오히려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기사도 있었습니다. K-팝 열풍, 일시적 유행에 그칠 것. 저는 K-팝이 곧 사그라들 거라고 예측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BTS는 빌보드를 장악하고 블랙핑크는 전 세계 투어를 돌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서구 중심의 시각으로, 편견으로 바라봤을 뿐이다.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자유라고 믿었던 건 사실 방치였고 제가 전통이라고 자랑했던 건 사실 정체였던 거죠. 톰이 옆방에서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편집 어떻게 돼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제 과거 기사들이 떠 있었고 그 모든 예측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가 옆에 있었어요. 톰이 화면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기사예요? 네. 5년 전에 썼죠. 그런데 다 틀렸어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톰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인정하는 것도 용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였어요. 한국이 영국보다 강하다는 것을, 제가 오만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다큐멘터리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 조용한 초강대국.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보름째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최종 편집본은 30분 분량이었어요. 제목 화면에 코리어 더 사일런트 슈퍼파워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톰과 함께 마지막 검수를 마치고 런던 본사로 전송했죠. 이틀 후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 다큐 정말 훌륭하네.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야. 아이플레이어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어. 감사합니다. 자네 승진시킬 생각일세. 런던으로 돌아와서 아시아 담당 부국장을 맡아주게. 연봉도 50% 인상이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5년간 바라던 승진이었어요. 런던 본사 부국장. 커리어의 정점이었죠.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 왜? 아직 한국에 대해 배울 게 많습니다. 여기서 더 취재하고 싶어요. 편집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 남아야 한다고요. 전화를 끊고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죠. 톰이 마지막 촬영을 위해 함께 왔어요. 전망대에 올라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수많은 건물에서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300만 명이 살아가고 있었죠. 톰이 카메라를 제게 고정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촬영이었어요. 저는 렌즈를 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 저는 한국이 영국보다 강한 나라인지 검증하러 왔습니다.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은 제조업 국가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방산 기술로 동맹국을 지키며 문화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곳 시민들의 삶이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한 거리, 정확히 도착하는 지하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한국은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영국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대영제국, 산업혁명, 민주주의의 발상지. 하지만 지금 영국 국민은 행복한가요? 낡은 지하철, 높은 범죄율, 무너지는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죠. 강대국이란 군대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토가 넓은 나라도 아니에요. 강대국이란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분명히 강대국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의 모델인지도 몰라요. 저는 이곳에 더 머물 겁니다. 배우고 싶어요. 진짜 강대국이 무엇인지를요. 촬영을 마치고 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전에 제임스는 죽었어요.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그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새로운 제임스는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한국에서 미래에서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제 새로운 시작을 봤어요. 지금까지 BBC 서울 특파원 제임스 워커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4위 강대국으로 선정되자 회의적으로 취재를 시작했던 영국 기자. 하지만 2주간 한국을 경험하며 그의 모든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성, 밤 11시에도 안전한 서울거리, 세계 반도체 시장 55%를 장악한 기술력, 폴란드가 영국 무기 대신 선택한 K-방산, 그리고 60대 독일인도 따라 부르는 K-팝까지. 5년 전 한국을 비판했던 자신의 기사를 발견하고 참회했던 제임스. 결국 승진을 거절하고 한국에 남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은 명확했죠. 진짜 강대국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것. 회의적으로 시작해 감동으로 끝난 BBC 특파원의 2주. 영국 엘리트가 무릎 꿇은 대한민국. 한국의 조용한 저력이 자랑스럽다면 한국 최고. 댓글을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면 한국 자랑스럽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시장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만나요.